자, 두 번째는 분류입니다. 분류, classification.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분류를 많이 해보시죠? 분류를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필기구와 같은 경우도 이 필기구는 우리 뭐 연필이야. 연필이라는 분류 체계에 의해서 연필은 한쪽으로, 그리고 얘는 뭐 펜이야. 펜은 또 하나로 같이 분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종류에 대한 분류 말고 색깔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분류를 일반 그냥 생활 속에서 쉽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분류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컴퓨터에게 분류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는 데이터들을 정해진 몇 개의 부류로 대응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클래스로 구분하거나, 혹은 카테고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나 카테고리 이거를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을 텐데, 이 종류 부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얘는 어떤 클래스에 해당이 돼, 이런 데이터는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라고 분류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 학습으로 학습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찾는 것이 이 또 분류 학습의 또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함수 형태가 수학적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수학적 함수로 이 분류 문제를 학습시키거나, 이제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는요, 학습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분류기는 뭐냐? 이 학습의 학습 데이터, 즉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분류해라고 우리가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학습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하겠죠. 그런데 이상적인 분류기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류를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는데, 일반화 능력이 좋은 것, 바로 generalization,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분류를 하는 이런 일반화 성능이 좋은 것이 바로 이상적인 분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무슨 부류야, 이거는 무슨 부류야, 이거는 무슨 부류야, 이런 이 각각을 분류시키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찾거나 규칙을 통해서 찾거나 해가지고,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x는 x대로 그 각각이 이러한 부류라고 정해주는 거,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인데,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결정 경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 위한 이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은 분류기 학습 알고리즘인데, 이 분류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KNN, K 근접 이웃이라고 해서 KNN 알고리즘, 그 다음 다층 퍼셉트론 신경막, 그 다음 딥러닝,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에이다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 확률 그래프 모형 모델과 같이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형태를 보시면, 먼저는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 학습에서 이 데이터를 구분시켜서 학습에만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시킵니다. 물론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데이터가 많으니 모델이 잘 학습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즉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 모델이 정말 잘 학습이 된 건지 아닌 건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야 하겠죠.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그럼 물론 너무 좋은 성능으로 잘 분류를 해버리겠죠. 그 다음에는 검증 데이터입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라 하는데 이거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중단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검증 데이터는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계속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계속 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러한 학습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죠. 언젠가는 학습을 어떤 중단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이 중단하는 시점은 그냥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수행이 된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높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이렇게 잘 학습되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성능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런 모델이 좋은 모델인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그때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단할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학습하다가 이때쯤이면 성능이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중단 시점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이제 오버피팅이라 하는데 언더피팅,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오버피팅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 학습이 됐을 경우 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학습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가요. 오류나 잡음을 포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다 하더라도요. 이런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과적합하게, 과대하게 적합한 오버피팅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학습 데이터에 오버피팅 형태로 학습이 된 경우에는요. 일반화 성능이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규제를 통해서 과대적합을 감소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과대적합을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피팅입니다. 과소적합인데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학습 데이터 자체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모델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을 사용해서 좋은 특성을 하거나 좋은 특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피처를 찾거나 아니면 모델을 좀 복잡한 모델이 조금 모델 파라미터가 많은 형태의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들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어떤 결정 경계를 찾아야겠죠.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현재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았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결정 경계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플러스와 동그라미를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적합한가요? 아니죠. 이 위치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요. 자, 이거는 플러스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100%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경계로 디시전 바운드리가 이제 찾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다음은요. 자, 그다음은요, 여러분. 플러스와 동그라미를 100%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찾았습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와 동그라미를 100% 확실하게 분류를 했죠.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이거를 분류하는데 전혀 역할을 할지 못하는 학습이 잘 안 된 거죠. 학습이 잘 안 된 형태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더피팅이에요. 그 다음에 과대적합, 오버피팅은요. 100%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이 디시전 바운드리, 결정 경계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좋은 성능이죠, 사실은. 근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완벽하게 할 경우에는요. 일반화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게 적절한 분류를 못 해내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정적합, 굿 피팅은 뭐냐? 바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화적인 어떤 이 분류를 잘 찾아내는 이 결정 경계를 잘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터에는 항상 오류나 어떤 잡음이 섞이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섞인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적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적절하게 된 이런 굿 피팅 이런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 성능에 그리고 실제적인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과대적합을 회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버피팅, 과대적합을 좀 회피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너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학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할수록 오류를 개선하는 경향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학습이 진행되면 과대적합이 발생하는 이런 학습 데이터의 성능 이슈가 있는데 이 학습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요 성능 평가 척도에 새롭게 사용되는 데이터로 우리가 두고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학습을 중단하는 형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학습을 언제 그만둬야 될지 그 중단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오류율이 있죠. 잘 분류를 못 해낼 거 아니에요, 처음엔요. 근데 점점 학습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오류율이 감소하겠죠. 근데 이때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둘 다 수행을 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류율이 감소하고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류율이 감소하다가 이게 점점 벌어지는 이런 추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벌어지는 추이를 보여주는 그 시점이 바로 학습을 중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버피팅 되니까 점점 오류율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검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류율이 점점 낮아지지 않는 경우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는 형태의 적절한 중지 시점이라 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모델을 중지해서 실제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성능 평가는 바로 정확도, accuracy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가가 바로 정확도의 척도가 되겠죠.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서 잘 분류한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는 정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0개 중에서 99개를 잘 분류했어요. 그럼 정확도는 99%가 되겠죠. 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모델의 정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 말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겹치지 않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 성능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도로 이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면 비효율적이죠. 별도로.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도 부족한데 이 데이터를 나눠서 테스트 데이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것 자체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줄어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면서 성능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K-fold. 그래서 K-fold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데 전체 데이터를 K 등분하고요. 그 등분을 한 번씩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평균값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학습을 여러 번 해야 되겠지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이제 K 폴드죠. K 폴드인데 4로 4개로 했으니까 K가 이제 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4로 4개의 폴드로 이렇게 사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예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개로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테스트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학습할 때는 이 부분을 테스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학습으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학습에서는 두 번째를 테스트로, 세 번째는 세 번째를, 네 번째는 네 번째 칸을 테스트 데이터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학습에 씁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여러 번 검증하는데 그거의 평균값을 취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데이터의 부족한 상태에서의 성능 평가를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imbalanced data problem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그 불균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가 과도하게 특정 부류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부류에 비해서 특정 부류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바로 불균형 데이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도에 의한 성능 평가는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했느냐? 정확도 자체가 당연히 지나치게 많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거를 잘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도로는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류에 속하는 데이터가 전체의 99%인 경우, 그러면 분류기의 출력을 항상 A라 하더라도 정확도가 9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불균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정확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정확도 척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갖는 부류에서 재표본 추출, 리샘플링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적은 학습 데이터를 갖는 부류에 대해서 인공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이런 식의 어떤 불균형 데이터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특정 부류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가 지금 회색이 빨간색 별에 비해서 너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하나의 분류라고 치더라도 이 뭐 성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균형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도 어떤 식으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느냐, 분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SMOT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테크닉입니다. 자, 이거는 빈도가 낮은 부류의 학습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런 imBalanced 그 불균형 데이터를 가질 경우에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낮은 빈도를 가지는 부류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좀 인공적으로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낮은 빈도 부류의 학습 데이터 X를 선택해서 X에 K nearest neighbor, KNN, 그러니까 즉 근접한 이웃을 같은 부류의 데이터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K 근접 이웃 중에 무작위로 하나 Y를 선택해서 X와 Y를 연결하는 직선상의 무작위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무작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직선상의 무작위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형성해서 이렇게 부류가 너무 빈도가 낮은 작은 형태의 학습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더 생성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진 분류기의 성능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분류를 2개로만 분류한다, 그럴 때 분류 기준이 2개다라고 할 때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이진 분류기를 사용을 합니다. 2개의 분류만을 갖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쉽게로는 이 분류할 게 2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 성능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정답이 있고 분류 결과가 있어요. 이 분류 결과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나온 결과겠죠. 그러니까 예측한 분류 결과고 얘는 실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분류 결과와 실제 정답이 얼만큼 정답을 맞추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인데 보시면은 분류 결과로 모델에 대한 분류 결과 예측 결과로는 tru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true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정답도 true예요. 그러면은 positive, true posi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ositive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true positive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류 결과가 true라고 했는데 true라고 예측을 해서 positive지만 실제 정답은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긍정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아닌 게 됐죠. 그럼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분류 결과를 틀렸다, false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정답은 true예요. 그럼 네거티브에 대해서 실패했죠. 그러면은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false를 네거티브로 이제 예측을 했어요. 우리가 분류 결과를 false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false예요. 그럼 false로 예측했는데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true negative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rue positive 정리해 보면 true positive는 TP라고 줄여서 쓰는데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한 겁니다. 정답이죠. false positive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그다음 false negative는 실제 네거티브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해서 오답이죠. 그리고 true negative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false인데 false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TP, FP, FN, TN 이렇게 성능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결과 척도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이런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sensitivity, 민감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recall이라고도 하는데 민감도, sensitivity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TP 플러스 FN분의 TP입니다. 자, 이거는 true positive에 false negative를 더해서 거기에 TP, true positive가 나올 확률, 이게 바로 sensitivity, recall, 바로 이 척도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true positive가 있고 false negative가 있죠.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이 두 개 중에 true positive가 나올 확률이죠. 자, 이 두 개 중에 true positive가 나올 확률, 이게 바로 sensitivity입니다. 자, 그다음에 specificity,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특이도라고 하는데 특이도, 이거는 FP 플러스 TN분의 TN입니다. false positive 플러스 true negative 분의 true negative예요. 자, 이거를 표로 보면은 false positive가 있고요, true negative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 중에 true negative가 나올 확률인 거죠. 자, 이거는 민감도는 이 두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 특이도는 이거 두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positive predictive value, 양성 예측도, 이거는 다른 말로는 precision, 정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밀도는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positive분의 true positive입니다.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true positive가 있고 false positive가 있습니다. 이거는 횡으로 보죠. 이 두 개 중에 true positive가 나올 확률, 이게 이제 precision이죠. 자, 분류 결과는 true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true가 정말 true로 나올 경우의 확률을 precision, 정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성 예측도예요. negative predictive value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이건 이제 negative predictive value TN, true negative 플러스 false negative 분의 true negative입니다. 얘는 음성에 대한 예측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 negative, true negative와 false negative 두 개 중에 true negative가 나올 확률입니다. 즉 분류 결과로 틀렸다고 했는데 그 틀렸다라고 한 것 중에 정말 틀린 걸로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기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를 살펴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또 네 가지 척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양성률, 그래서 false positive 플러스 true negative 분의 false positive,
자, 여기 표로 보시면 fals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 false positive가 나올 확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specificity. 이거는 우리 특이도죠. 특이도. 1에서 특이도를 뺀 수치가 바로 위양성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위발견율, 잘못 발견할 확률. 이거는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positive네 false positive. 네, 이거는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이 두 개 중에 false positive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의 반대가 이 두 개 중에 true positive를 구하는 게 프리시전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프리시전을 빼는 게 바로 위발견율이랑 똑같은 수치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 accuracy입니다. 정확도. 정확도는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중에 자,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그다음 true negative와 false negative 이 전체를 나온 확률분의 전체 중에 TP와 TN을 찾는 겁니다.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맞는 걸 맞다고 한 것과 틀린 거 틀린다고 한 그 확률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이 연두색으로 된 부분을 바로 accurac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분의 연두색, 그게 바로 accuracy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고 하는 또 척도가 있습니다. F1 스코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프리시전과 리콜이 있는데 프리시전과 리콜을 더한 것분에 프리시전과 리콜을 곱한 거를 2로 이제 곱하면 이거를 F1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 F1 스코어는 이 두 가지 척도를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능 평가에 정밀하게 체크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표로 이렇게 정리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를 confusion matrix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 봤던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뭐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런 표 자체를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데 이 confusion matrix를 우리가 상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학습을 했던 이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성능 평가를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될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진 분류기의 성능 평가에서 ROC 곡선과 AUC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ROC와 AUC 이거는요, 보시면은 이 ROC는요, 부류 판정 임계값에 따른 위양성률, 민감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민감도와 위양성률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민감도가 얼마인지 0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위양성률이 얼마인지 0부터 1 사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작위로 예측했을 경우에는 이 점선과 같이 어떤 모델의 성능이 모델이 그냥 뭐 무작위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이 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이 무작위 예측하는 이 선이 이 위쪽으로 민감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쪽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위양성률이 높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쁜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간에서 좀 더 이 민감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선이 분포를 해야 이게 잘 학습이 된 모델이다라고 분류를 잘 해낸다라는 성능 평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AUC라는 게 있습니다. 자, AUC는 Area Under the Curv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OC 곡선에서 이 커브, 곡선이 그려질 텐데요. 어떤 특정 곡선에 따라서 ROC 곡선에서 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을 AUC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선이 좀 더 민감도가 높은 형태로 곡선을 그리게 되면 될수록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 이 AUC, 이 전체 면적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학습이 잘 됐다라고,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이 성능 평가의 수치, 척도로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